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1% 하락한 24,726.6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8% 내린 2,679.2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04% 낮은 6,960.96으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허리케인 영향에서 벗어나며 급증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6% 증가한 581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의 전망 집계치는 0.7% 증가한 552만 채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6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9% 상승한 58달러 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세제 개편안의 의회 통과와 맞물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시장에는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상승한 1,269달러 6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 상원과 하원이 세제안을 모두 가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늘 증시가 하락한 원인이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거고요. 어제 국내 장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가 750선으로 밀렸는데요. 특히나 헬스케어 업종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IT주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약세를 기록한 것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코스피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4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12월 21일 목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한데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 좀 여쭤볼까요? 네, 어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큰 이벤트를 좀 잘 끌어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신 것처럼 미국 증시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고요. 2017년 5월 한 해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해도 될까 할 정도로 그만큼 상당히 소위 설전을 많이 이끌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제도 개편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의 그 국민들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일단 관측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어제와 오늘이죠. 그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요.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간 왜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가 페이퍼 기본 내용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어떤 상투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 증시에 과연 앞으로 오를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 이벤트는 아무래도 낙수 효과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낙수 효과는 그냥 그 한자적인 단어 뜻처럼 저기 물이 오면 그것이 결국 홈통을 통해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경제가 특히 기업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도 법인세 인하만큼 좋아질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직원들의 일자리 또한 소득 이런 걸로 또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낙수 효과 즉 탑다운 방식의 정책을 이번에 좀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보시면 약 18,000, 19,000선에서 이 시각 현재 24,726선으로 끝났고요. 그 당시에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지만 하루 이틀 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일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보일 정도로 이번에 그 주가 상승의 기본적 이벤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산타 할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다만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그 조세제도 개편, 법인세나 수많은 단어가 쓰이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인세 최고를 35%에서 21%로 내린다면 그만큼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면 소위 감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즉 기업들은 감세 효과가 있겠지만 국가 입장을 보면 그만큼 세금을 그만큼 덜 적게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 베이스로 보면은 약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1622조이고 1622조를 우리가 결국 10분의 1로 나누면 1년에 162조 정도 국가에서 세금을 안 걷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내년에 우리가 1년 예산이 보면 약 429조 정도 보면 한국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 넘는 부분들을 미국의 정부에서 우리는 기업을 통해 서 세금을 안 걷겠다 이런 점 부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화당이 이번에 찬성한 건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동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세 효과를 보인 건 좋은데 감세 대신에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감세한 만큼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창출해낼 그런 부분도 없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늦추자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떨결에 감세가 됐지만 과연 이 감세 다음에 그런 부족분을 어디서 채울지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미국 증시의 하락에 좀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는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은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요. 법인세가 35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법인세가 20%까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원과 하원의 결과로 보면 21%로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20%까지 인하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것은 21%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4%포인트가 인하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앞서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30년 만에 이렇게 미국이 감세할 만큼 미국 경기가 어렵나?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올 한 해 상당히 좋아졌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법인세 인하를 많이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러시아 커넥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정치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이벤트로서 좀 국면 전환의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과 똑같은 매출과 순이익이 있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최고 법인세를 30% 냈는데 이제는 21%가 낸다면 결국 2017년도를 넘어서 2018년도에는 그만큼 약 14%포인트 순이익이 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즉 월가에서는 올해와 똑같다면 내년에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순이익이 10% 많게는 30% 이상 순이익이 얼떨결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관련된 몇몇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애플에 대한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난 이틀 동안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애플이 이틀 동안 약세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증권사 평가가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평가 중에서 보면 애플이 아이폰 효과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지난 창업자의 어떤 도전 정신이 끝났다. 그런 소식에 목표가 인하 속에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급등 가운데서 이틀간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다우지수 이틀간 하락, 그리고 애플의 이틀간 하락을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애플의 주가 하락이 시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잉에 대한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잉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저가 지난 5월 달에 주당 175달러, 최근 들어서는 299달러.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면 300달러 돌파하지 않을까요? 이만큼 상당히 그 보잉의 주가가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낙수 효과, 즉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서 그만큼 개인들의 이익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AMZN이죠.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주가가 지난 10월 달에 약간 좀 변동성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조세제도 개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7월 중순으로 보면 되겠죠. 지난 7월 중순에 아마존의 주가가 $1,000 넘어섰습니다. 이런 특징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는 벌써 $1,100, 이제는 $1,200, $1,300 될 정도로 이번에 그 조세제도 개편 효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정확하게 좀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그 상해 지수부터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중국은 최근 들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해 A 지수가 지난 11월 달에 약 3,600선, 최근 들어서는 3,443선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2017년 들어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지난 11월 저점으로 왜 이렇게 주가가 소폭이나 하락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특히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래? 그럼 나는 중국에도 투자 안 하고 미국에 그만큼 미국의 그 예금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준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됐습니다. 즉 법인세 인하됐다는 것은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나는 중국에 투자 안 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거야,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입장에 보면 중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를 보겠습니다. 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을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프랑스 통상 그 독일 지수부터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그 공교롭게도 중국처럼 지난 11월 달 이후에 13,000선, 최근 들어서는 13,069선이지만 유로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유로존 입장에서, 정확하게는 유로존의 5개 재무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이번에 법인세 인하하는 것은 이건 서로 공정 플레이 안 맞는 것이다. 즉 똑같은 조건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법인세 인하라고 유로존의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공정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로존이 좀 침해를 받았다, 그런 의미로 미국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호소는 어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로존 5개 국가의 재무장관의 평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네. 법인세 인하를 얼마나 하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유로존의 5개 국가가 미국을 향해서 이런 어필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이외 국가는 상당히 이번에 법인세 인하에 상당히 좀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감세 효과에 있어서 과연 업황이 얼마나 좋나, 그런 부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그 다우지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우지수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산타랠리, 즉 산타랍에 됐다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7년 들어서 올 한 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급등의 모습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의 산타랠리가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한 해 동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케어, 오바마 케어를 넘어서 트럼프 케어, 그리고 조세제도 개편, 수많은 어떤 미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미국 경제가 지수가 좋아졌다는 것이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의 선반영이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 내가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연결된 수많은 FTA를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착시 효과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과 관련돼서도 삼성전자가 좋아졌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삼성전자가 좋아졌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미국의 이번에 조세제도 개편 이와 관련돼서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착시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에 관련돼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올해 11월 20일부터 어저께까지 삼성전자의 외국계 어떤 순매수 매도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삼성전자 방향성을 상당히 얘기하십니다. 앞서서 애플의 주가가 이틀간 하락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조세제도 개편 관련돼서 한국 증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 좀 글로벌한 평가를, 광범위한 평가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최근 들어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가 얼마나 매도했는지를 보면서 2018년 내년에 상반기를 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11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그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매도해달라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 관련돼서는 내년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또 올려놨습니다. 즉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를 주가를 더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막상 얘기한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49,000여 주 오히려 순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었고요. 또한 JP모건 같은 경우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 최우선 종목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나는 편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 그리고 시티콤, 메일린치 이런 어떤 종목들이 올 한 해 들어서 상당히 정확하게는 11월 20일부터 외국계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어쩌면 내년 상반기 즉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서 삼성전자 때문에 내려간다면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는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계는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보면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내년에 상반기 삼성전자 하락한다면 내년에 증시도 조세제도 개편에 의해서 충격보다도 외국계 매도를 통해서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방향성 부정적으로 받는 것이 맞다. 이런 관점으로 몇 가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앞서 중국 증시 흐름도 좀 봐주셨었는데 미국의 세제 개편안 의회 통과가 미국 증시에는 호재지만 특히나 우리 같은 신흥국에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강조 드리는 것이, 물론 이게 오늘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국내 증권사 전략가들은 이것이 얼마나 수혜가 될 것일까, 이런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페이퍼가 2, 3일 지나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틀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법인세 인하했다면 미국이야말로 어떻게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이 결국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면 미국 이외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또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파월 새로운 또 연준 의장이 나와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3번 정도 더 올립니다. 그러면 현재 1.25에서 1.5%의 미국 금리죠. 내년에 만약에 3번을 더 올린다면 어느덧 2%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 미국 외의 자금들이 지금 당장 티는 안 나지만 지금 글로벌 참여자들이 나는 미국으로 갈까? 그런 어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글로벌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증시에는 좀 부담이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연간 30억 톤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700개 이상의 기업 에너지 생산을 하는 기업은 앞으로 탄소 배출권 총량이 제한이 되고 배출량 상한선을 넘길 경우에 시장 내 다른 기업의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작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탄소 배출권 상당히 좀 어감이 좀 어려운 좀 단어고요. 기본적으로 그 최근 들어서 온난화 이런 어떤 효과가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스프레이를 그 어린 딸이 있는 집에서는 아침에 항상 스프레이 뿌리고 이런 것들이 온난화에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전체로 데이터의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온난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탄소 소위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오존층이 좀 깨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워진다. 이런 부분들이 온난화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세계에 있는 지질학자, 기상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의 기본 스타트가 결국 탄소 배출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단어 뜻을 잠깐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어떤 컨셉 속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각국별로 해서 결국 온난화가 되려고 그러면 각 나라별로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탄소 관련돼서 일정 부분들 소위 총량을 제한하고 그걸 넘었으면 결국 그것을 탄소만큼 탄소 거래권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탄소 그 기본적인 어떤 스퀘어를 좀 맞추는 그런 어떤 전략을 시작하는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한 해 했던 일 중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직전 대통령 그러니까 직전 오바마 대통령 흔적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걸 보면 나는 직전 대통령이 싫어 그런 어떤 판단이고요. 이번에 그 파리 기후 협약도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을 나는 탈퇴하겠어. 다만 앞으로는 파리 기후협약 관련돼가지고 나는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 탄소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사기다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지구 온난화는 탄소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 어떤 스타트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틀리게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얘기하게 되면요. 통상 정유 원유 공장 이런 데서 수많은 소위 피치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우리가 엑스모빌 비롯해서 이런 쉐브론 이런 어떤 미국의 정유 회사들이 주범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엑스모빌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 기후 협약을 기본적으로 찬성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때 서한을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파리 기후 협약을 찬성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정유 회사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부터 소위 그 과거처럼 그 과학적인 석유부터 이제는 친환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엑스모빌 비롯해서 이렇게 정유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파리 기후 협약의 탈퇴를 좋아할 거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회사들이 더 파리 기후 협약 관련돼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글로벌 기업 가운데서 정유 기업들은 상당히 친환경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뚱맞게 그 왜 중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찬성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과연 찬성할까 그런 부분들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파리 기후 협약을 나는 반대한다 그런 얘기했을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유럽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로존과 같이 파리 기후 협약을 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1대1 등 소위 1대1로니까 원 벨트 원 로드죠.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서 유로존과 관련돼서 소위 그 하나의 벨트로서 묶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의 찬성의 기본적인 계기가 기본적으로 중국이 뭐 탄소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어떤 공해 관련돼서 정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유로존과 손을 잡으려 이런 어떤 정책 이슈에서 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지난 2011년도부터입니다. 통상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몇몇 보면 여름에 우리가 황사 현상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자료 화면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이는데 네. 자 그런 중국이 과연 이번에 이렇게 파리 기후협약을 넘어서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2011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 속에서 현재까지 왔다 보겠습니다. 정남이 결국 국내 부분들은 어떻게 풀까 좀 모습이 가장 고민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들어서 현재 탈원전, 탈핵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뭐 기획적 임무를 비롯해서 한국은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정부 입장들이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탄소 배출권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반대 그리고 중국이 찬성했다면 우리도 얼떨결에 탄소 관련돼서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상당히 옥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직까지 정부가 그 탈원전, 탈핵 관련돼서 입장들이 지금 정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은 이와 관련돼서 정리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입장을 정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탄소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유업종, 화학업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탄소 관련돼서 그리고 오염화 점도가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면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국의 성장에는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도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외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관점을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닝 쇼크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증시를 견인했던 삼성전자 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이제 올해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거래일수로 본다면 5거래일 남았나요? 네. 벌써 오늘이 21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연시로 인해서 거의 부크로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시작된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과연 제너럴 이펙트 명년 1월 2018년 1월 달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에 삼성전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사실 지난달 말부터 모건 스탠리 아주 2018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30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250만 원대를 주저앉아서 다시 250만 원대에서 소강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차지하는 비중, 영향력이 워낙 절대적입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0%, 네, 당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그대로 시장의 움직임으로 직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 여전히 한bat 주가 상승과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외치는 그런 전문가들,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그 삼성전자의 논란의 핵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3분기에 15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봤고요. 그래도 4분기에서 내년도에도 D램 반도체 시장의 호주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일색이었던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증권사를 할 수 있는 D사, 그리고 H사, Y사 같은 경우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16조 3,4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H사의 경우는 15조 9천억 원, 그리고 D사의 경우는 16조 2천만 원, 그리고 Y사의 경우는 역시 16조 2천만 원, 그리고 D사의 경우는 15조 9천만 원 등 기존 컨센서스보다 다소 약한 그런 전망치를 다시 한번 수정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일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하락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직전 저점 붕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외 뉴스라든지 최근 어제 뉴스의 모습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0나노 D램을 양산한 체제를 완성했다는 발표를 했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분야에서 45.8%, 거의 50% 절반 수준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그리고 이번에 10나노 D램 양산에 돌입함에 따라 경쟁사와의 격차를 2년 이상 벌려놓는 기술력의 격차를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삼성전자의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배당락 부크로징을 하기 이전에 배당을 받지 않기 위한 일부 거액 투자자, 투자 규모가 크신 분들이 그렇죠? 양도세라든지 대주주 지분 이탈을 위해서 일부 매도 물량을 내놓은 그런 모습이 현재 재현되고 있지 않나. 그것 또한 이번 주면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하락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이유들도 너무 기후에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수출업체들이 가장 핵심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 매도 규모를 좀처럼 줄이지 않고 있죠. 자, 잠시 이 금주 들어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포함해서 국내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크게 큰 폭의 매도 물량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3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시켰는데요. 그 핵심에 원달러 환율 동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80원 90전 4원 하락하면서 1080원대로 주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3분기 말이 1120원대 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 3분기 분기 말에 비해서 3.5%나 크게 환율이 하락하는,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원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인다면 수출 기업들이 다 불가피하죠. 그중에 핵심 수출류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환율이 10원 정도 강세를 보인다면, 하락한다면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정도 하향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분기 말에 1120원대에서 1080원대를 무려 40원이나 환율이 급락하는, 다시 말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의 강세는,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 시장의 하락은, 원화 강세 현상은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핵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하는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연말기에서 여전히 지난 3분기와 4,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큰 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됩니다. 그 여파를 해서 이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삼성 직원분들이 대규모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은 없죠. 이 성과급이 12월 이번에 4, 4분기 올해로 지급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과 매출의 감소,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연말 회계 처리상 비용을 처리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 처리 문제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악화의 하나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모건스탠리 리포트에서도 보다시피 이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판매가 크게 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3분기 대비해서 다소 저조한 판매를 보임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데요. 어쨌든 기대했던 만큼 연말 특수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지난해 4, 4분기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벌써 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그 탄력도가, 성장 탄력도가 둔화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체적으로 본다면 2018년도 수출기업의 성장 전망이 5%대 이상을 상회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실시되고 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대해서 약간 퀘션 마크를 다는 일부 극단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닝 쇼크 수준이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 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추세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추이, 이걸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전망이라든지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분석 자료를 계속해서 내놓을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함께 짚어봤고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가 희석 우려감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봐주시고요. 또 기업 들고 계신 분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참.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은 사람인데 뺨을 때린 격이라고 할까요? 최근 들어서 이 올해 결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국내 대표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CEO가 바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임 CEO가 했던 그 적자분을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소 투자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유상증자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도 1조대 이상의 유상증자 발표를 함에 따라 더군다나 그것도 뭐 1월 초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년 중반기 정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터트림에 따라 그 여파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그렇잖아도 국내 시장의 경우는 추가 상승 여부와 추가 조정의 그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로 인해서 대표 기업들 특히 대형주들이 뭐 장중 10%에서 20%대까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서름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면요. 유상증자 한파에 개미 투자가들이 울고 있다 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그 내막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요. 삼성중공업이 월 초 대비 시총이 그렇죠 12월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2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무려 43%나 급락하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제가 이 시간 속에 살짝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장중고점 12,650원이었던 것이요. 어제 종가가 얼마입니까? 어제 그래서 소폭 상승했지만 7,200원대로 거의 반토막 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심의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죠. 또 미래에셋 대우증권도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함에 따라 주가가 무려 17%가 급락하는 그리고 시총이 무려 1조 2천억 원 이상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카카오 역시 시총이 5,700억 감소하고 주가가 거의 6%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그럼 금주 초에 있었던 CJ제일제당에 대한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시총도 역시 3,600억이 날아갔고요. 주가도 무려 7% 이상이 크게 하락하는 이런 대형 종목군들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투자자들의 한숨을 더 크게 하고 더욱더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니스를 포함한 20여 개 종목이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그동안 영속 상승에 따른 불안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증시가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추춤거리고 있죠.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조정감에 따라 선진국 증시와 완전 디커플링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 그로 인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의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가 나면은 일단 탈거보자식의 일부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통해마저 나타나 보이는 그런 것이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불안한 증시에서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급격한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추격 매도는 지금 자제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유상증자의 목적, 증자의 목적과 증자 후 기업 가치의 변화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덩달아 급락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급락하는 종목군들은 그 면면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싸게 알짜배기, 핵심 주식, 우량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최소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상증자 소식이 주가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펀더멘털에 어떤 문제만 없다면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사님.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거의 이제 한 주간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여기서 추가 상승할지, 추가 조정을 이제 좀 더 받을지 저도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흐름 아직은 붕괴됐다. 추세를 이탈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주초에 이런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61포인트 붕괴 여부 체크해보자. 자, 어제 종가가 2472포인트입니다. 1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내일 장에서 11포인트 이상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장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61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붕괴될 때는 그때는 이제 매수는 자제시키고 매도할 수 있는 그때 전략을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은 좀 더 심도 있는 흐름을 그러니까 신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체크해보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은 다음 주에 다시 세우자.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은 한번 시장의 흐름을 검토하는 이런 여유로움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고요.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제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여전히 323지수 지지력 확인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저희가 국내 선물 시작이 되면서 어제는 325.20 안착하는지만 신경 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 지지력에 매수 배팅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배팅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25 지수를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325.20 자리를 두 번째 체크한 이후부터는 힘이 없는 걸 보고 얘네들은 323 지수 초반 테스트하러 올 거니까 다시 323지수 지지력 확보하자. 그래서 무포자분들은 다시 이 구간 매수 배팅 드렸고요. 야간장에 정확히 이 자리까지 밀린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튀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323지수 어제 야간장에서 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합권 그 다음에 다시 여력들 박스 구간 상단부까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어제 지지력이 확보돼서 반등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오늘 눌림 구간이 생긴다면 323지수 잘 지키는지 주의 깊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보합권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 하단부를 지속적으로 꼬리를 달리고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유로 달러와 골드는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하다가 다시 눌리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이겠죠. 자, 저희도 어제 우선은 매수 목표가 근처부터 매도를 누르기 시작했고요. 걔네들 익절이 된 이후부터는 다시 고점에서 매도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녘에 제가 좀 늦게까지 리딩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구간까지 다시 와서 매도 관점, 그 다음에 1.19450, 그 다음에 1.19380까지 전체적으로 이 윗구간에서는 부합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예상 지지력은 1.19450이죠. 450부터 380까지 바운더리 지지력들 갖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저항은 1.19650 한마디로 이제 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 박스 구간 여력을 두시라. 그 다음에 배팅은 반등 시 매도 박스에서도 매도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 지금 보고 있고요. 이 구간들 지키지 못하면 다시 중심보합으로 들어올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 시 매도 관점에 전체적인 박스 구간들 활용하시라.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보합권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추가적으로 간다 해서 쫓아가거나 그런 매매보다는 반대 매매가 유리하다. 오버슈팅 자리에서 반대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원유 재고 발표 있기 전에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나면 얘네들은 4050, 57.40대 50대 체크하러 올 거다 해서 매도 배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지속적으로 다른 건 관심이 없다. 40대 깬지만 관심 있다. 못 깨면 다시 58.10대 보러 간다. 그래서 얘네들 계속적으로 부합을 들길래 이제부터 매수 관점으로 58.10을 열고 보시라. 그 다음 매도는 58.10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도중이고요. 얘네들은 그렇다면 오늘 또 윗구간 상방 제약을 두고
그다음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은 57.80 드릴 거고요. 중심 자리죠. 어제 고가와 저가 중심 자리들 지지력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추세 상단부의 여분을 좀 더 남겨둔 58.20까지 최대 오차 구간까지를 남겨두고 이 구간 보합 구간에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짜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 봐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전히 어제 유로 달러처럼 목표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새벽녘에 1시 반 정도에 반등이 있어서 어제 원유 재고 보면서 좀 제가 늦게까지 봐드렸는데요. 이 구간들 상방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매도로 밀릴 거다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대 전체적인 유로 달러와 같이 여전히 보합 구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핵심 보합 구간들 1270 그다음에 12650까지 박스 구간 설정해서 볼 거고요. 그 구간은 이 구간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어제 1270을 맞고 매도를 쳤고 그 구간에서 다시 한 10개 정도 오차를 두고 다시 재매도를 친 구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1270대 초반을 맞고 이 전체 추세 중심을 두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보합권 예상하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매수 쪽으로 좀 더 가더라도 아직은 바로 안착보다는 여전히 혼조세, 관망장세다 이렇게 보고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중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 10개씩 공개해 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는 한결 덜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이 얼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전 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안개 영상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많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대전과 목포 등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태입니다. 차츰 옅어지겠지만 낮 동안에도 연무로 남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겠는데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도, 대전 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만 조금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광주와 대구 7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강한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인 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